네, 지금부터는 5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5월 2일 이제 월요일 날은 한국의 4월 그 수출입 데이터가 일단 발표가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4월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날은 한국의 물가 지표죠. 그 4월 소비자 물가 지표 네. 발표가 예정돼 있고 5월 4일 날은 이제 FMC가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또 ISM 이번에는 서비스업 네. 지표가 발표가 되고 한국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가 이제 예고가 돼 있고요.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지만 그 오펙 플러스 회의가 그날 열린다고 하고요. 영국에서는 이제 BOE 통화정책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네, 영란은행 맞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날은 이제 역시 중요하죠.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그날 또 예고가 돼 있으니까 중요하죠, 이거. 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역시 주목해야 될 변수는 FOMC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누구나 뭐 다 주목하는 게 이제 그 외에도 몇 개 있겠죠. 예, FMC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 금리는 올리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항상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항상 끝나고 언급을 하니까 거기서 기자들이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또 달래줄 발언을 할지 아니면 강경하게 또 얘기를 해줄지 또 0.75%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날 이제 공교롭게도 또 한국이 그 카카오가 실적 발표하는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또 성장주들에 대한 좀 약간 좀 안 좋게 좀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카카오는 또 반대 흐름이 좀 나와줄지 실적 발표 꼭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역시 5월 2일 날 우리나라 또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 이게 지금 무역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월 20일까지 데이터가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 날 확정 데이터가 한 달간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수출은 늘어나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역 수지가 얼마나 좀 줄어들었을지 요거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미국에서는 지표 중에 고용 지표. 네. 네, 고용 지표가 FMC 끝나고 나오는데 결국 이 고용 지표가 어쨌든 또 너무 좋게 나오면 사실은 또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또 긴축의 명분이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고용 지표 데이터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5월 FOMC에서 이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게 뭐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 그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좀 저조했던 거. 네. 이게 어떤 긴축 강도의 약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인데 미국 근데 그거거든요. 일단은 성장 꺾여도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연준의 입장은 그러니까 수요를 꺾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이 공급을 잡고 싶은데 공급을 자기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반대편인 수요라도 줄여버리자. 그럼 이거는 뭐죠? 성장을 일단 둔화시키겠다는 의도거든요. 네. 그래서 상반기는 지금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더 긴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통해서 실제로 물가가 좀 안정화되면 하반기에는 긴축 속도가 완화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미국의 지금 연준의 선택은 성장을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막겠다는 게 일단 지금의 지금 기조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이제 제로 정책, 그러게 따른 어떤 뭐 봉쇄, 이게 역시 뭐 연준 긴축 못지않게 우리한테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네. 요인인데 이게 약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약간의 봉쇄를 좀 완화하는 정책만 나와도 이게 주가에 증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기대감이겠죠. 네네. 근데 보면 뭐 물류는 막지 말아라 이런 또 네.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진 게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막아버렸거든요. 물류고 뭐고 그냥 다 틀어막았는데 이번에 상해 같은 경우도 소매 점포 좀 열기 시작했고 실제 공장들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확진자가 아직도 10,000명 넘잖아요. 상해 같은데. 그런데 물류난이 또 심각해질 수 있다 보니까 물류 쪽도 풀어주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모든 봉쇄가 아니라 부분적인 봉쇄로는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징도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우려감은 커지는데 아직은 뭐 봉쇄령이 내려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큰 기조에서 바뀐 건 없지만 극단적인 봉쇄가 아니라 좀 시장과 약간 타협을 하면서 부분적인 봉쇄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이 이제 저렇게 오미크론을 좀 틀어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거 막는다고 될 문제도 아닌데 그렇죠. 못 막거든요, 솔직히. 예. 근데 어쨌든 자기네 정책 목표가 있으니까 무조건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길 원하는데 시장이 만족할 만큼의 뭐 완전 리오프닝 이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든 만족할 만큼의 리오프닝이 나오는 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근데 이제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나 이제 부양책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기대는 하고 있지만 중국의 이강 인민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통화 정책의 최우선 임무가 물가 안정이라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건 통화 정책을 강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금리를 또 너무 낮춰버리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대규모 재정 부양 아마 5월에 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1조 이하의 뭐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월 중에 그 금리 정책 말고 재정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그런 것만 나와도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드디어 어쨌든 대규모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시장은 한번 5월 달에 중국의 진짜 부양책이 나오는지 그걸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뭐 1분기 실적은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네. 뭐 메모리 업황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반도체 주가는 뭐 워낙에 부진하니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하반기로 갈 때 예상하는 업황 하고 뭐 주가 전망 어떻게들 평가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3분기를 좀 걱정하더라고요. 3분기를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소비가 좀 줄기 시작을 하는 뭐 데이터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 좋은 걸 좀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3분기가 이제 물음표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 실제 좋아질지 나빠질지. 왜냐하면 3분기가 왜 물음표냐면 PC 모바일은 꺾인 걸 다 인정했어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중국이나 이런 셧다운 때문에 PC나 모바일 쪽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좀 수요가 부진해진 건 사실이다. IR에서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 아는 거죠. 이미 알기 때문에 3분기에 개선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서버랑 그 다음에 아이폰입니다. 네. 그리고 폴더블 폰, 삼성은 고가폰이죠. 이 데이터가 3분기에 나오거든요. 왜냐? 그때 8월인가 9월에 출시를 하게 돼요. 지금 근데 시장에서도 지금 되게 헷갈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해서 그런 걱정 때문에 하반기 걱정해서 외국인도 엄청 팔았어요. 네.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냥 하루가 멀다고 팔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퀄컴이 뭐라고 했냐면 퀄컴 주가가 10% 올랐거든요. 안드로이드 폰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삼성에도 들어가고 뭐라고 했냐면 고가폰 수요 굉장히 단단하다. 이걸 언급을 해버려요. 안드로이드 폰 크게 나쁠 거 없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은 걱정을 하는데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데이터 너무 좋다. 이러니까 불안과 데이터 간의 괴리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을 돼봐야 명확하게 그림은 나오겠지만 실제 데이터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리고 서버 쪽은 여전히 좋고 제가 왜 반도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게 보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주력은 서버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아마존 발표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죠. 알파벳 발표했죠. 이 기업들 다 그 클라우드 하고 있잖아요. 서버. 근데 뭐냐면 클라우드 그 매출액이요.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설비 투자도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은 반도체가 주로 공급되는 서버 쪽은 여전히 걱정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압니다. 왜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까 봐. 그런데 그거는 PC나 모바일 쪽이고 반영은 됐고 주요 지표 중에 모바일 그 서버 쪽은 여전히 단단하니까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공급은 늘리기가 좀 어렵대요. 급격하게. 왜냐? 장비가 지금 수급이 안 되고 미세 공정 때문에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대요. 삼성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EUV 하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렵나 보더라고요. 수율이 안 나온대요. EUV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급이 주는 거는 구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공급 과잉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뭐 아직은 불안정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더 나빠질 건 없지 않냐. 이런 게 이제 이번 IR을 통해서 대부분 좀 나왔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급락 장세 속에서도 이제 현대차 기아의 어떤 뭐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뭐 나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제법 회복을 약간 한 셈인데
그렇단 말은 반도체 공급 부족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항상 이제 양측이 소멸돼가지고 괜찮아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면 또 안 되고. 근데 그게 약간 또 그런 게 뭐냐면은 작년부터 아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계속 나온 거예요. 예. 작년에 좀 괜찮아질 만했는데 델타 터졌죠. 네. 또 오미크론 터졌죠. 또뭐 거기다 러시아 전쟁. 터졌죠. 중국 셧다운 당했죠. 예. 이걸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더 그런 악재만 없다면, 우리를 괴롭힐 악재만 없다면 이제 최악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아도 그런 업금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는 회복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전기전자 지금 아까 PC나 모바일이 좀 꺾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럼 반도체 공급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물량을 일부 자동차 쪽으로 돌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작년부터 증설을 했는데 증설했던 반도체 공장들이 2분기부터 가동 들어가요. 그럼 실제 늘어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회복은 3분기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3분기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방향성은 명확해요. 자동차도 좋아지고 있고 공급은 늘어나는데,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 나왔던 또 새로운 악재들, 이게 또 나올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근데 그것만 없다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정상화는 좀 시간 문제 아닌가라고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리오퍼닝 수혜주로 기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터주들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못하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이제 엔터주가 그 약간 성격이 애매한 게 뭐냐면, 이걸 성장주로 봐야 되냐 아니면 가치주로 봐야 되냐, 되게 좀 교차점에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혜주 맞죠. 근데 네. 작년에는 온라인 회사였잖아요. 작년에 그 콘서트를 못 하니까. 작년만 해도 성장주였어요. 누가 봐도 명백한 성장주인데, 작년에 콘서트를 못 했는데 역대급 실적. 왜냐? 온라인 콘서트로 해서 돈 많이 벌었죠. 또 거기다 사람들이 콘서트를 못 가니까 앨범을 많이 사줬어요. 네. 그래서 큰 수익을 좀 냈고, 또 뭐 BTS나 신인 그룹도 나오면 앨범 잘 팔리고. 플랫폼 효과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또 NFT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누가 봐도 가치주로 안 보고 명백한 성장주였어요. 근데 올해를 놓고 보면 이게 성격이 애매해진 게, 작년에 그 효과가 물론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작년만큼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콘서트가 열리니까 이제 대면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럼 약간 이제 가치주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콘서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트와이스도 일본 뭐 동 콘서트도 했고, 저 사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좋은데,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거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보복 소비. 기대를 하고 네,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1월 말부터 반등을 미리 했어요. 그래서 리오프닝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빠지더라고, 주가가.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리오프닝주처럼 미리 선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가치주로 본다면 밸류가 낮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이브가 퍼가요, 올해 2배 이상 실적을 예상해요, 작년보다. 그거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배 이상 실적이 올라도 퍼가 40배나 돼요. 그리고 JYP가 33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물론 성장주도 맞지만 올해는 리오프닝이면 약간 가치주 성격이 있는데, 아니 40배, 30배짜리를 우리가 여기서 밸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느냐. 좀 비싸다는 거죠. 금리 오르면 고밸류 기업은 할인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불편한 것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엔터주 할 거면 더 싼 거 하자. 네. 이런 좀 찾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악재 중에, 악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BTS 군입대. 예. 이제 올해 안에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뭐 면제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 지금 면제가 그냥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군입대를 하게 되면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커버할 거냐. 세대 교체 문제가 계속 네, 맞습니다. 제기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상반기까지는 이런 좀 불확실성들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 좀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반기에 BTS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이브가 NFT 상품들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과를 낼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NFT 사업을 확인할 때까지는 주가는 조금 고밸류라는 부담감 때문에 좀 쉬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5월인데요. 5월 증시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데이터를 보면서 월봉을 한번 봤어요. 업종별로 4월이나 이렇게 3월에 많이 빠졌던 게 뭔가. 왜냐하면 이제 그런 업종들 중에서 5월에 반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월에 너무 강했던 업종보다는 좀 약했던 업종을 찾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의류 회사들이 좀 4월엔 좀 부진했는데 그리고 의류 회사 중에서는 캐주얼 의류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좀 가벼운 옷차림. 그러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요새 옷들이 되게 화려해졌잖아요. 가볍고. 그래서 캐주얼 의류 회사들 좀 주가가 5월엔 좀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가 그 처방의약품. 예.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좀 많이 갈 것 같은데 실제 그런 회사들의 실적도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방의약품 만드는 아마 제약회사들, 전통 제약사들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최악의 업종인데 좀 약간 역발상 투자예요. 뭐냐면 두 개인데 그 스마트폰 부품주들.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누가 봐도 스마트폰 부품주는 중국 셧다운 당하고 지금 삼성도 막 여러 이슈가 있었고 소비 줄어드니까 안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5월에는 이미 그건 또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5월이나 6월 지나면 그런 불확실성 저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 쪽에서는 MLCC 있잖아요. 네. MLCC 관련주, 그 다음에 또 지금 업황 제일 안 좋은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석유화학 기업들.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유가 오르죠. 중국 경기 부진하죠.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부양책 쓰면 석유화학 기업들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받거든요. 그래서 5월에 만약에 부양책 쓴다면 석유화학 쪽도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역발상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뭐 기대감이긴 한데요.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건설이나 이런 거 많이 원전은 노출됐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역시 반도체. 예, 기 때문에 또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얘기가 나오면 수혜받는 게 역시 반도체 장비니까 반도체 장비 쪽도 정책 기대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동안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저가 매수 전략으로 계속 임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많이 좋지 못한데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어떤 투자 전략을 좀 뭐 보완을 한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올해는 분명히 뭐 이제 많은 분들도 이게 싸니까 살려고 하시는 건 뭐 분명히 좋은 전략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싼 건 또 싼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사지 마시고 분명히 고밸류보단 저밸류가 좋아요. 올해는 왜 금리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밸류 기업을 선택을 하시되 이 저밸류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싸니까 사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진단키트 회사들 주가 엄청 싸거든요. 포가 막 5배, 3배 그래요. 근데 주가가 지금 안 가고 흘러내리는 게 이제 진단키트 투자 매력이 정말 없잖아요. 리오프닝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저밸류가 장기간 이어질 기업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쯤 구조적으로 좋아질지 모르니까.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는 싸잖아요. 근데 이 저밸류를 탈출할 분위기가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싼 걸 사는 건 좋은데 앞으로 개선될 산업인지 계속 꺾일 산업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빠지니까 사자. 예. 이건 저는 절대 반대고.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좋아질 만한 업종 내지 산업을 본다면 주로 어떤 쪽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자동차, 예. 자동차 역시 좋아지고. 근데 자동차를 근데 좋게 보는 사람들은 게 반도체를 많이 담는데 괜찮나요? 아니 반도체도 구조적으로 좋아지잖아요. 반도체 대표주. 네, 저는 좋게 봐요. 왜냐하면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늘질 못해요. 예. 근데 수요를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이 네. 빠졌죠. 근데 장기 수요는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수요가 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계속 늘면 늘었지. 예. 근데 단기 시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싸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퍼 9배, SK하이닉스가 6배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저밸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삼성과 뭐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저밸류 상태인 건 다 알잖아요. 이게 장기간 이어질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는 좋아지는 산업인지 이걸 보시라는 것 같아요. 그 보시라는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성장이 문제 없으면 저는 선택을 해도 된다. 지금 좀 약간 물리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또 중요한 게 이제 인플레니까 가격 전가 가능한 회사를 좀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 아까 실적 말씀드렸지만 가격 전가 해버렸잖아요.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내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회사인지 그걸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중에 또 대표적인 섹터가 요새 보니까 뭐 철강도 있고 또 건설 중장비 회사들도 실제 가격 전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업종들은 너무 많은데 어쨌든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를 실적을 보시면서 면밀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가 됐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요새 좀 리츠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공교롭게 지난주에 그 데이터가 좀 나와가지고 국내 대표 리츠 종목 10개라 그래가지고 대신증권의 배상영 장승우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거기 기업별로 되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사실 리츠도 대표적인 인플레 방어, 해지 이제 가능한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가격 전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초 이후에 리츠 수익률이 10%가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빠졌지만 그래서 인플레 해지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한국에 상장된 리츠가 지금 19개 정도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합쳐서 8.7조 원 정도 되는데 미국 전체는 시총이 무려 2,000조나 된대요. 미국은 리츠가 정말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8.7조니까 아직 시작 단계네요. 네,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커질 것 같고, 리츠 투자의 장점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배당을 예측 가능할 수 있대요. 리츠는 이제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무조건 배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제가 아까 물가 방어가 왜 되냐면은 이게 물가 오르면 임대료가 올라가잖아요. 임대료가 올라가는 만큼 또 배당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확실한 좀 인플레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개 종목에 대해서 그 대신증권에서 자세히 적어놨는데 제가 간단히만 그 종목별로만 하나씩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보고서 보시되, 롯데리츠는 그 롯데마트 백화점 있죠. 네. 요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거고, 배당 수익률은 5.4%, 반기 배당합니다. 1년에 2번. 그 다음에 ESR 캔달 스퀘어리츠라고 있는데, 이 회사는 물류센터 있죠. 그래서 쿠팡, 삼성전자, 로지텍, 더본 로지틱스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여기다 이제 물류센터를 이제 빌려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배당을 받는데 반기 배당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은 좀 낮습니다. 3.9%. 그리고 SK 리츠는 SK 그 중구에 있는 본사 있죠. 서린빌딩. 요거랑 SK 에너지의 116개 주유소 있죠. 요걸 기초자산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분기 배당이고, 이건 분기마다 줘요. 그리고 4.1% 배당을 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연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이건 되게 좀 독특한 게, 벨기에에 있는 그 브리셀 있죠. 예. 거기 오피스를 또 기초자산으로 했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네요. 네,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벨기에 정부가 대상이에요. 벨기에 정부한테 장기 임대 준 그런 거라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반기 배당이고, 배당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6.6%. 그리고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리츠는 역시 아까 SK랑 비슷한 게 현대 오일뱅크에다 임차한 그 187개 주유소, 이걸 대상으로 하고 반기 배당이고 5% 배당 수익률 나오고요. 신한 알파 리츠는 그 판교에 크래프톤 아시죠? 크래프톤 타워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오피스예요, 오피스. 게임사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피스 빌딩을 요걸 이제 임차해주는 그런 거고, 그래서 6개 정도 오피스를 갖고 있고요. 분기 배당하고 4.8%의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이리츠 코크랩은 이랜드 그룹 있죠. 그 이랜드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뭐 뉴코아 백화점 같은 거 있죠. 네.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고 반기 배당 6.2% 정도 수익이 나오고, D&D 플랫폼 리츠는 역시 여기도 물류센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독특한 게 일본의 아마존 있죠. 예. 그 물류센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기 배당 5.7%고, 그 다음에 신한 서부 T&D 리츠는 뭐냐면, 서부 T&D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 용산의 그랜드 머큐어 호텔, 그 다음에 인천의 스퀘어원 복합 쇼핑몰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반기 배당하고 5.7%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셋의 글로벌 리츠인데, 요것도 역시 글로벌이라서 미국의 물류센터 3개 갖고 있어요. 아마존 휴스턴, 페덱스의 템파, 페덱스의 인디애나폴리스, 요 물류센터 3개 갖고 있고, 반기 배당이고 4.6%입니다. 제가 이제 10개를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되게 다양하잖아요. 자산들이 뭐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오피스부터 물류센터, 뭐 벨기에 정부까지 있어서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이 중에서 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인플레 시대 또 최대 수혜주 그 자산이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들은 어떻습니까? 주가들은 좀 올랐어요 최근에 한 최근에 10%. 오른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시라는 건 아니지만 좀 주가가 차후에라도 조정을 받을 때 근데 리츠가 각광을 받는 건 어쨌든 인플레 시대가 오면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증시의 변동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염승환 이사님의 설명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염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